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학년 학평 해설 4부를 시작합니다. 자, 문학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부에서 갈래복합, 그래서 고전문학 3편을 공부했고요. 현대 시 세트로 가나 2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총 5개 작품이었고 시가가 그 중에 4개나 됐단 말이야. 고전시가 2하고 현대시 2이 있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 뭐 고전시가는 고전시가대로,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또 심지어 고전 수필 같은 거 쉽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장문 관습 같은 게 오늘날이랑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오늘날의 문장 구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옛사람들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둘로 만약에 나누면 3부에서 다뤘던 문종들에 대한 갈래들에 대한 지문의 어떤 장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소설이 어려워요. 저는 차라리 시는 어떻게 그 단서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알 것 같은데 소설은 도대체 전체 중에 툭 한 군데 떼어다가 지문을 삼아 놓으니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극복해내야 되는 어떤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라면 오늘 이 시험에서 오늘 이 4부에서 다룰 27에서 30번 첫 번째 현대소설과 뒤에 31에서 34번의 세트에 해당하는 고전소설이 딱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은 작중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떤 상징적인 차원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곤란을 초래해서 그렇지. 그걸 잘 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세트라고 말할 수 있었겠고 이번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이 숙녀지기라는 고전소설은 말이야.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를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곤란을 겪었을 사람들은 이번 시간 지금 4부에서 이 두 번째 그 시간인 요 문학 두 번째 시간인 4부에서 소설 세트 2개를 다루는 거를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잘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현대소설 이동화의 홍소라는 작품으로 가봅니다. 홍소라는 건요, 막 큰 소리로 웃는 거 얘기하는 거야. 껄껄대고 웃는 거. 마침 우리가 요 앞에 3부에서 다루었던 자, 거기 시험지 6쪽인데요. 오련가라는 작품에 보면 제3수 끝에 나오는 대소 있잖아요. 그죠? 그 대소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홍소는요. 껄껄대고 웃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홍소예요. 작품의 제목이. 물론 여기에는 그 홍소의 의미가 이 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막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을 찾기는 조금 어렵죠. 뭐 실실 웃는 게 저기 그 뒷장에 뭐죠? 10쪽의 중간보다 조금 위에 보면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거 정도는 나옵니다만 근데 여기서의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웃는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문에 처음에 이렇게 A라고 묶여있네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뭐 보통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기 위해서 최근에는 묶어놓는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그게 부합하도록 28번 문제에 A, 그 다음에 B 묶어놓고 보통 이렇게 두 군데를 묶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군데만으로는 문제가 약간 썰렁해지니까 조금 더 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둘을 비교하는 그런 식의 대목 두 군데를 비교하는 식으로 현대소설 서술상 특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요새 최근에 많다. 기억해두자.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묶여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읽을 때 요 부분에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걸 약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유리할 겁니다. 물론 아예 읽으면서 A 대목 읽은 다음에 28번 문제 선지에 A 부분에 해당되는 거 1, 2, 3, 4, 5로 훑어보고 가도 좋고요. 그런 것도 뭐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는 지문 독해 한번 집중해 봅시다. 2424 혹은 5454번의 전화번호를 보디에 몸체에 커다랗게 써붙인 3륜차 여러분 알아요?
오토바이 같은 거에다가 뒤에 바퀴가 2개가 달려있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걸 뭐 이제 용달 비슷하게 이렇게 그 소규모의 짐 싣는 용도로 많이 쓰던 차예요. 요즘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3륜차 옛날에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3륜차 또는 픽업, 트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물들을 실은 제 속속들이 닫고 있었고, 감색 유니폼의 관리인들이 요소요소마다 늘어선 채 똑같은 말들을 외쳐대고 있었다. 이를테면 차는 현관옆으로 바짝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호실 키는 임시관리사무소에서 입주증과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217동과 21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혼잡하오니 도착 순대로 짐을 올리시고 화장실 및 주방의 부착물은 248동과 249동 간에 위치하고 있는 점점점. 상황 이해됐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을 묘사한 거지? 이사. 근데 그것도 한 집이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한꺼번에 이사 오고 있는 상황이. 그지? 자, 이쯤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 작품은요 1978년도 작품이에요. 1978년도에 아파트, 여기서 이제 5층 아파트인데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건 아파트 수십 개 동이 있는 큰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해.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근데 제가 78년도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파트라는 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파트라는 생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제가 문득 궁금해져서 이 강의, 지금 이거 해설 강의 하러 오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 그랬더니 2020년 통계로 51%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막 세밀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봐.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정도가 그 가구 수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거야. 인구수랑은 다르겠죠. 가구 수인데. 어쨌든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은 현재 요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만큼 아파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거 환경이죠. 근데 생각해볼까? 시계를 호로로록 돌려서 1978년이면요. 이런 아파트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 때예요. 사실 그때니까 이런 소설이 나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지금 이 대목에도 뭐 사실 이 작품의 전부 다가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아파트라는 생활 공간, 삶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느끼는 낯설고 이질적인 어떤 느낌, 이물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약간 좀 꺼려지는 듯한 부정적인 느낌, 그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아주 복잡 미묘한 심리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목에는 안 나오고 중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묘사 같은 것들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히 우리한테 참신하다든지 그런 느낌 안 주는데, 여기에는 이런 거야. 5층짜리 아파트들이 여러 동 있는 걸 보면서 놀이터에 앉아있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해. 여기는 이제 나인 거죠.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그 광경을 그 원시인들의 혈거, 굴 파고 사는 그런 거 있죠. 막 예를 들면 뭐 그런 유적들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큰 암벽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구멍 펑펑펑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원시인들이 살았던 이런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같은 것처럼 느껴. 기이한 어떤 주거 형태로 생각하는 거야. 집들이 위아래로 쌓여 있고 막. 이 소설의 처음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상황이요. 요게 현재 상황인가 보다. 소설 속의 현재가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회상하는 장면인데, 소설 속의 현재가 뭐냐면 택시를, 합승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택시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탄 거야. 이 주인공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 다른 어떤 사내가 둘이 얼큰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귀가를 하는데 택시를 같이 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는데, 아파트 택시 운전 기사한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왼쪽으로 가달라 오른쪽으로 가달라 막 꼬불꼬불 미로 같은 데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또 한참 이렇게 그러는 광경이,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그 운전 기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소설의 첫 대목이 그런 거라고.
엉덩이 밑에 엉덩이가 깔려 있고 그 밑에 또 엉덩이가 깔려 있고 맞아요. 그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고 머리 위에도 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뭐 예를 들어 13층에 앉아 있다. 내 밑에 12층 사람의 내 엉덩이 밑에 12층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11층 사람은 그 엉덩이 밑에 또 살고 있는 거. 그게 지금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되게 보편화된 삶의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다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은 특히나 아예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고 아파트 이외의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근데 이때는 1978년도에 이런 게 되게 기이했던 거예요. 낯선 풍경인 거지. 사람들이 저렇게 마치 무슨 닭장처럼 말이야, 닭 사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적인 차원에서의 그 인지적, 심리적 충격과 이물감, 이런 거 같은 게 이 작품에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배경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게 그런 거 관련 있는 단서들인데,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물들을 실었지. 그 요소요소마다 늘어선 채 똑같은 말들을 막 외쳐대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하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획일적이라는 거거든. 말하자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상징하는, 그것이 대변하는 현대화된 도시인의 삶이라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획일화, 뭐 되게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년차 위에서 나는 한동안, 자, 이거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죠? 서술상 특징 얘기인데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28번 A 부분,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맞겠네? 2번 선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중심으로. 이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 몰라. 뒤에 다 읽으면 이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만으로, 자체만으로는 1번만큼 타당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인물들 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인물들 간의 심화되는 갈등이 있나? 없지?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인물들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아니죠. 일방적인 공지의 말들이지. 그 다음에 공간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여기에 공간의 변화도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냥 한 군데 서서 확인하는 대규모 이사의 풍경, 입주의 풍경. 큰 아파트 단지에 한꺼번에 막 이삿짐들이 들어오고 있는 대량 입주의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A를 읽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본 것만으로도 사실은 28번 답은 거의 1번으로 확정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년차 위에서 나는 한동안 멍청하게 흔들리고만 있었다.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군과 그리고 그 협곡 사이사이마다 출렁이고 있는 입주자들의 행렬. 그러니까 이제 3년차 위에 타 있는 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오던 당시에 목격한 기이한 풍경. 수십 수백 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들어오고 있는. 그지? 그래서 그 입주자 행렬, 그것은 실로 기이한 대조였다. 이 대조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나는 무거운 압박감과 마음 붙일 곳 없는 황량함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것과 이것의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이한 대조를 보고 느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압박감이 있고요. 마음 붙일 곳 없는 황량함이 있어. 근데 이 둘은 물론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무거운 압박감이라는 것은 뭔가가 꽉 차 있고 눌려 있고 이런 감정인데, 황량함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치? 그럼 이 둘이 자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보세요.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쇳내 따위를 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기하학적 공간, 이게 뭐야? 아파트 단지죠. 에서 무겁게 의식했고, 이게 이거하고 관련된 거죠. 압박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흡사, 피난 행렬과도 같은 입주자들의 행렬에서 우리들의 저 은밀하고 곰팡내나는 개인적 삶의 모습이 백일화에 드러나버린 듯한 황량함을 현기증나게 맛보았던 것이다. 이해됐어요? 이 대조를 지금 쭉 펼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어. 이런 기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획일적인 콘크리트 더미들이 모여있는 기이한 형태의 주거 공간, 아파트 대단지라는 당시로서 매우 낯선 공간 속에 서 느끼는 이게 차갑고 견고하고 메마른 그런 그냥 콘크리트 더미들이에요. 그걸로부터 느끼는 무거운 어떤 압박감이 있는데, 상반되게 또 이게 뭔가 우리들의 피난 행렬 같은 그런 그 누추한 삶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 이삿짐 안에는 삶의 그 어떤 숨기고 싶은 지저분한, 누추한, 또 때로는 뭐 가난하고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느껴지는 황량함이 있다는 거죠. 냉엄한 질서와 유약한 삶, 결코 동질적일 수 없는 이 양자의 만남. 그럼 이건 이제 요건 여기에 해당될 테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될 거야. 그지? 이제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런 괴를 지금 이분을 지금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결코 동질적일 수 없는 이 양자의 만남이 무언가 엄청난 현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나는 무섭게 예감했다. 나는 실없는 웃음을 비실비실 흘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실없는 웃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웃음을 흘리는가? 비실비실 흘리기 시작했다.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달라붙었던 저 여릿한 감정이 일종의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음으로, 그것이 다시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내 전신을 휘감아들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복잡한 감정이 있네. 자,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속에 달라붙은 여릿한 감정.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여릿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계면적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온몸을 휘감아들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갑니다. 28번 문제. B는, 요게 B잖아요, 그지? B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딩동댕, 합격. 답 1번 찾았네. A도 장면에 대한 관찰, 이사를 자기도 3년차 위에서 들어오면서 보았던 대규모 이사의 풍경, 관찰한 내용. B는 자기의 복잡한 심경. 됐지? 그러면 1번 답이야. 근데 이게 답이 1번이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따가 제가 문제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부러 요 두 대목을 선택한 거야. 약간 대비가 되니까. 왜? 그냥 보이는 걸 묘사한 대목하고 심리를 서술한 대목. 그래서 정답지를 유의미한 것으로, 비교가 되는 짝을 만드는 것으로 정답지를 삼았다. 그런 걸 알아둡시다. 그러나 아내의 즐거움은 컸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심정에 휩싸여 있고 이게 당연히 긍정적이고 막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죠? 근데 아내의 즐거움은 컸다. 비록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할망정. 이제 임대 아파트야 여기는요. 근데 할망정 저 일반 독립 가옥에서의 새빵살이와는 사정이 한결 달랐기 때문이었다. 자, 같은 새빵살이야. 월세를 물고 있으니까 같은 새빵살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독립 가옥, 그냥 일반 주택들 있죠? 거기에서의 새빵살이하고는 이 아파트의 새빵살이는 차원이 다르더란 말이야. 두 개의 방과 좁은 마루와 그리고 부엌과 다용도실과 수세식 변소 하나가 전부인 10서너 평의 공간. 이게 이제 이 임대 아파트의 자기네 집의 넓이가 13평, 14평 이런 정도의 넓입니다. 근데 하지만 바깥 계단 쪽에 문만 닫아 걸면 실로 자유로운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아파트의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들한테는, 우리들 보편적인 삶의 양식에서는 매우 익숙한 얘기인데, 당시로서는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게 출현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현관문만 딱 닫아 걸면 그냥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 최인호의 타인의 방 이런 것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 자체가 준 문화적인 충격으로부터 이런 문학적인 반응들이 작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봐,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주인 댁에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것만도 마음 편해 좋겠다야. 이삿짐을 달라준 친구가 잘도 지적했듯이, 옛날에는 이삿짐을 친구들이 모여서 뭐 일가 친척 같이 도와주고 그랬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3륜차나 뭐 픽업 트럭 운전하는 분 한두 분 정도 있고, 막 포장이사 이런 거 별로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다 같이 뭐 친구들 가서 도와주고 했단 말이죠. 친구가 일반 주택에서와 달리 이러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겠다 야. 자, 그 10서너 평의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사를 들 때마다 주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닦아야만 했던 고역으로부터 나는 풀려났고,
부잡스러운데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까지 몽땅 포함하여 아내의 즐거움은 참으로 커다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어. 주인집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존재를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애들도 마음 놓고 뭐 주인집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고 막. 물론 이때는 층간소음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전입니다. 자,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만큼 아내는 우리가 차지한 그 13평의 공간에 감격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의 저 모호한 감정.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B에 나온 거죠. 모호한 감정, 그죠? 쑥스러움이라 할지 부끄러움이라 할지 혹은 또 일말의 수치심이라고 할지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은밀히 숨겨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누구한테? 아내한테 드러낼 수는 없어. 아내는 지금 막 감격하고 있는데, 이 삶에 막 환호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뭐 그 마음을 깰 수는 없잖아. 나는 복잡하고 막 심란한데, 이런 심정을 아내한테,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좀 이상해,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 맞아? 이거 기괴하잖아, 이런 말을 아내한테 못 하겠는 거야. 아내는 너무 좋으니까. 그죠? 자, 중략 있고요. 중략 부분에 그런 거 나와요. 이사를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을 막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겠지만, 이제 전압이 달라서 옛날에 쓰던 가전제품 같은 게 뭐 110V였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 단지가 220V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 변압기를, 옛날 거기에 소설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도란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설치하라고 막 이사하고 있는데 오는 거야. 아, 이거 도란스부터 놓으셔야죠, 그러면서. 자, 뭐 용량 작은 건 얼마, 큰 건 얼마, 안 그러면 이거 가전제품 다 망가져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예상치 못했어. 목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뭐 싱크대 뭐 뭘 놔야 되고 벽에 뭘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공간에 들어왔더니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막 생기는 거.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고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공동 현관을 사용하는 5층짜리의 10집끼리 서로 아내들, 주부들끼리 이 집에 뭘 샀다더라, 저 집에 뭘 샀다더라가 막 소문이 퍼지면서 막 소비 경쟁이랄까? 이런 게 막 생겨요. 누가 응접 세트 소파를 들여놨다더라, 그러면 이 집도 주문하고 저 집도 주문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계속 돈을 지출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 하니까 막 다른 집을 본받아 흉내내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문제의식은 큰 거예요. 뭐 이런 공간으로 이사 왔더니 욕망이 동일화되는 거야. 획일화된다고. 이게 뭘로도 드러나는가 하면 보세요. 그런데도 아내는 서서히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듯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걸레로 계단을 닦고 공휴일 아침에는 화단에 휴지들을 주워내며 매월 1일엔 새마을 청소를 위해 같은 현관 안에 사는 10세대의 주부들과 함께 합동작업을 벌이곤 했다. 자, 여기 봐. 이게 지금 여기 문제는 이제 뭐 그 단체, 집단에 관련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느껴지나요? 요게 1970년대 이야기니까 아파트가 공동생활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이런 공동체 같은 성격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거, 예를 들면 공휴일 아침에 함께 화단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 매월 1일에 새마을 청소를 같은 그 입구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든지, 옛날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아파트에. 그지? 이런 일들을 합동작업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아내가 막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은 이미 가가호호의 출입문 안쪽에 나붙어 있었고, 그 밖에 공지사항들은 반상회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시로 시달되었다. 어머니 회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배구팀이 창단되고 어머니 합창단도 조직되었다. 그럼 이제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뭔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왕성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때 뭐 지금하고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다르니까, 이 당시에 이 소설 안에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막 뭐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뭘 하고 뭐 몰려다니고 막 이런 걸로 나와. 뭐 무슨 일도 하고 뭐도 뭘 꾸미고 뭐 어디로 놀러도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남자들에게 이 주거 공간 아파트, 닭장 같은 이 아파트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양말 벗고 대충 씻고 잠들고 새벽이면 또 일 나가가지고 그냥 잠깐 잠자러 들어오는 곳에 불과해버리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자, 폐쇄된 버스 정류소 부활을 위한 연판장 운동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 요리 강습회 또는 쓰레기통 공동 소독을 위한 회합 등 각종 모임도 빈번해졌다. 이렇게 각종 모임들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초창기 때의 이야기죠. 이런 게 한창 소원해졌다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막 생겨나는 조짐이 막 보이는 그런 지금 세태죠, 그죠? 자, 모든 정보들, 이를테면 부동산 시세며 새로운 가전제품이며 의상과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당일 슈퍼마켓의 찬거리 종류와 값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후루룩 전달되는 거예요. 같이 몰래 살다 보니까. 자, 옛날에 시골에 뚝뚝 집들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정보가 막 금방 전파되고 이러지 못하겠죠. 이제 생활의 패턴이 달라진 것에 대한 그 신기한 어떤 반응 같은 게 여기 소설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엔 꽁치 통조림이 동나고 일요일 낮엔 돼지갈비가 불티났다. 앞의 경우, 즉 꽁치 통조림이 토요일 저녁에 동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날 일요일 날 야외로 행락 갈 사람들이 통조림을 싹쓸이 해가기 때문이고, 뒤의 경우 낮에 돼지갈비가 불티가 나게 팔리는 이유는 휴일에도 방구석에만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됐죠? 월요일 아침은 단지가 죽은 듯 조용한 대신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단지를 빠져나간다. 자, 봐요. 엄청난 저기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옛날 같으면 한 마을 사람들이 한 아파트 동에 사는 거야. 몇십 가구니까 뭐 계산하면 가구당 몇 명 하면 몇백 명이 한 건물에 살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여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는 똑같은 걸 막 사들이고 일요일 낮에는 이걸 막 똑같은 걸 막 먹고, 다 뭐야? 생활의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 되는 거야. 당시로서는 되게 이상한 풍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한동안 나는 실로 기이한 눈길로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 안에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종당엔 그 동일한 가락 속으로 이 동일한 가락이라는 게 획일화되어 있는 삶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거침없이 살랑살랑 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실없는 웃음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자, 이 실없는 웃음, 물론 여기 작품의 그 홍소는 실없는 웃음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단 좀 더 이제 이게 만약에 너털 웃음이라면 홍소는 너털 웃음을 가리킬 때도 쓰기는 쓰지만 큰 대소 이럴 때도 껄껄대고 웃는 것도 홍소라고 해.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작품의 제목하고 관련 있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때 웃음은 뭡니까? 이때 웃음은 뭐랄까? 아내, 그리고 사실은 아내와 한 가족인 거기에 함께 깃들어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삶 자체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유의 아파트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내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그 무렵부터였다. 이제 국민학교, 옛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1학년짜리인 첫째 녀석이 언젠가 막 귀가한 나를 잡고 때를 썼던 것이다. 홈런왕 사줘 아빠, 나도 홈런왕 사줘 그랬어요. 녀석이 하도 다급하게 졸라내는 통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우선 구두라도 좀 벗고 보자고 해도 영 막무가내였다. 아내는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녀석과는 이미 담합이 된 모양이었다. 아내는 알고 있는 거지. 아빠 오시면 서달라고 해. 그래놓고 빙긋이 웃고 있는 거야. 홈런왕, 나도 홈런왕. 도대체 그 홈런왕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묻기가 무섭게 녀석은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고는 금세 대여섯 명이나 되는 조무르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손은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가 들려있는 것이었다. 꼼짝없이 나는 행복하고 말았다. 야, 나도 홈런왕이다. 나로부터 1,000원권 한 장을 전리품으로 얻은 녀석은 다시 떼거리들을 몰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 버렸다. 자, 그럼 봐요. 여기에도 이게 뭐야? 아이도 지금 아내만이 아니고 아이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욕망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이 뭐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욕망이 획일화되는 거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다음날 출퇴근길에서 나는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며 내닫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아파트촌의 분위기이자 속성이었던 셈인데 그 후에도 녀석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해왔고 나는 또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아빠 태그코 사줘. 그럼 아까 홈런왕이었는데 이번엔 태그코네, 그지? 애들 봐, 얘들도 다 가졌잖아.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응 아빠.
녀석의 이 당당한 요구를 거절할 만큼 나는 마음이 독하지 못하다. 거절은커녕 때로는 품절이 되어서 녀석이 시무룩하게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녀석의 상심을 달래느라 전전긍긍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녀석의 놀이 상대가 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패거리도 녀석을 끼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태그코를 가진 패거리가 태그코 못 가진 우리 첫째 아이를 놀이에 끼워주질 않아. 넌 태그코 없잖아. 태그코 놀이 할 건데 넌 없으니까 자각 미달.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심한 아이랑 내가 놀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나는 기이한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아파트 가 특유의 속성에 대해 내가 은연중에 두려움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두려움을 의식한다,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두려움은 이 맥락상 뭐인 거야? 바로 그 점이라고 할 때 이 바로 그 점이 뭐냐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런 거지. 그지? 어느 패거리도 녀석을 끼워주지 않는 것. 그런 거에 대응되는 거라서 따라서 이따가 문제 보겠습니다만 29번 문제 같은 거의 단서는 요게 뭐냐를 물을 때는 인근에 있는 정보를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 요게 지문의 끝인데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여기에는 없으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뒷얘기는요.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조금씩 변화하고 그래서 뭔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지고 그런 걸 내가 알면서도 묵인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고 일찍 도착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막 다 뭐 난리가 나 있는 그네도 고장나 있는 이런 놀이터 같은 데서 일부러 시간을 때우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에 여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도 막 생기고 맨 끝에는 결국 아내가 다른 이웃집에 누구 이혼했다더라 누구 가출했다더라처럼 자기 아내도 아이를 바로 앞집에도 맡긴 채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고선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그 전에 먼저 춤을 배우러 다니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 데서 소설이 끝나게 돼요. 됐죠? 자, 이제 그럼 문제로 가봅니다. 보통 첫 번째 문제는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예전에는 고정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먼저 나오고 28번 두 번째 문제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나는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요. 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그 29번 문제던가요? 28번 문제 A, B 중에서 B 부분에 드러나 있는 그런 감정의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그 뒤에도 또 앞에도 좀 서술이 돼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 내용은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중력 바로 위 보세요.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은밀히 숨겨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죠? 자,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아까 지문 읽을 때 그랬잖아요. 아, 나도 홈런왕 사줘 하는데 아내는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담합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다. 어쩌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당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줬다. 그게 뭔데 도대체? 이랬더니 막 끌고 대여섯 명 끌고 가지고 전부 다 홈런왕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걸 보여줬잖아. 자, 아파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는 건 맞아. 토요일 저녁에 꽁치 통조림이 뭐 동이 났고 일요일 낮에는 무슨 돼지갈비가 뭐 불티나게 팔렸다나? 그랬지. 근데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긴 건 이들이 아니고 나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아내는 독립가옥의 새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나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막 감격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28번 A와 B의 서술상 특징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근에 평가원은 이 서술상 특징 문제를 보기를 달고 있는 걸로 막 시점이나 화자나 이런 서술자나 이런 그 초점화나 이런 거 같은 개념들을 막 물고 있는 좀 큰 문제로 심오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A와 B 묶어가지고 서술상 특징을 비교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A만 묶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지금 이거 아까 우리 지문 읽으면서 봤지만 답은 1번이죠.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했어. 그러니까 이 장면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사 들어오면서 본 수많은 수십 가구가 수백 가구가 들어오고 있는 이사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묘사한 부분이었고 B는 이게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한 부분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A와 B에 딱 맞는 거고 나머지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면 당연히 1번 답을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한 답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이 문제 유형,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로 삼고 있는 요 1번 선지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A를 또 왜 B를 골랐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지문 읽을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A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물론 그것에 대한 느낌이 아예 제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면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랄까요? 최대한 관찰을 한 내용을 그대로 서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지, A는. 그죠? 보시면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그게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부러 제외한 부분을 A라고 묶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보인 것, 들린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이 B는 전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자기의 심리에 대한 서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 두 군데를 엮어서 함량 있는 정답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출제를 했다는 거지. 그지? 이런 거는, 자, 이런 부분도 각각이 다 이런 문제에서 주목하는, 출제자들이 주목하는 소설에서 특정한 서술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자, 29번 기억의 이유. 그랬는데 기억이 뭐냐면 두려움이야. 그죠? 자, 마지막에 내가 은연중에 두려움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했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 점, 두려움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점이라고 했어. 지문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그 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는 뭐 조회할 정보가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지. 그지? 결국 태그코를 가지지 못한, 뭐 물론 태그코 이후에 저런 식의 계속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 똑같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버전의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때 그걸 가지지 못하면 무리에 끼지 못한다 라는 건 매우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섬뜩한 느낌을 주잖아. 그 욕망을 소비를 통해서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놀이에 낄 수 없다. 그게 아이들 사이에 그 세계에서의 냉엄한 준칙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하냐고. 그러니까 29번 기억의 이유 그랬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조회했을 때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일을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그지? 나머지들은 자 봐. 첫째 녀석의 폭력성. 첫째 녀석이 그런지 안 그런지. 물론 걔도 똑같이 어울리면서 타인을 따돌리는, 그 태그코를 갖지 못한 애를 따돌리는데 가담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이런 근거는 없죠. 그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 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 분위기. 이 아들이 나한테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매우 이기적으로 매번 새로운 걸 요구하는 이기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아들이 나를 거절하지 못하는 나한테 매번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내가 두려워요? 아니지, 그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마다 크게 상심하는 첫째 녀석의 유약함. 이게 문제예요? 못 가졌다고 해서 유약하니까 저 아이 저 유약함 내가 두렵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첫째 녀석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칠 만큼 독하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 내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나는 그게 두렵네. 아니지, 그지? 당연히 1번입니다. 자, 난도가 낮은 문제고요. 30번 갑니다. 보기를 달고 있는 대표 문항입니다. 이 세트의 70년대 등장한 규격화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제가 아까 이 지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이고요. 아파트는 독립성과 편의성을 주기도 하였지만 장점이야, 그지? 근데 집단화된 생활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장점이랄까? 요거는 단점이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홍소에는 이런 아파트의 속성과 낯선 주거 환경에 맞닥뜨린 인물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했고요. 요게 이 작품의 뭐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것에 대한 해설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하고 있다. 자,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이들이 제재를 안 당하고, 그게 뭐야? 이 독립성, 요 키워드를 가져온 거죠. 그죠? 독립된 공간이니까 누구한테 지배를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 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어머니 배구팀, 어머니 합창단 등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집단화된 생활, 그지? 뭔가 그룹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을 보며 차가운 견고한 메마름, 쇳내 따위를 무겁게 의식하는 것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 그건 아까 우리가 기이한 대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요런 것들은
압박감 쪽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 정서적인 반응인 건 맞죠. 아이들이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고 첫째 녀석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자, 이거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 뭐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아내의 이야기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진 않지만 뭐 그런 얘기들 막 사실 소설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그쪽인데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요 지문 안에서는요 아이가 유행에 따라서 완구를 요구하는 걸로 드러나 있어. 4번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5번 갑니다. 다른 아낙네들처럼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내를 보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에서 나아가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아니죠. 이때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 작품의 제목과도 관련 있는 이때 웃음의 의미는 다분히 자조적인 것이지. 그리고 이런 식의 그 획일화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 속에서의 현대화된 도시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겠다. 적절하다는 거 고르면 됐죠? 자, 현대소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문제 30번과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현대소설, 제가 이 시간 시작할 때 했던 얘기, 현대소설의 경우 작중 상황은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삶을 이야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친숙한 이야기들일 수 있어.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니까. 근데 그것들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막 고전소설처럼 어려움을 주지는 않지만 결국 30번 문제처럼 이 아파트라는 새로운 규격화된 어떤 그 당시로선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나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응, 그것이 매우 상징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뿌리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그걸 문제화하진 않았지만 매우 복잡 미묘할 수 있는 나의 심리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이런 지문 독해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고전 소설로 이번엔 넘어갑니다. 31에서 34번. 어떻게 보면 이번 문학 세트들 중에서 4개의 세트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문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친절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다소 까다로운 상황 설정이 숨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뜯어보자면 지문 안에 그런 어떤 추론의 단서가 아예 없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서는 숨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지문을 준단 말이야. 그래 놓고 답을 찾게 하니까 쉽지 않지. 가봅니다. 앞부분 줄거리도 없어요. 화상서라는 사람, 이 중국의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숙녀 알죠? 지기는 뭐야? 자기를 잘 아는 친구를 지기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친구랑은 10년 지기야 이런 말 들어봤죠? 10년 동안 사귄 친한 친구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숙녀지기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요. 뒤에 저기에 문제 그 34번 문제 보기에 드러납니다만, 요게 여성들 사이에 우애를 소재로 하고 있는, 또 뭐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화소저가, 이 소저라는 게 아가씨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씨 성을 가진 아가씨란 얘기야. 미스 화예요. 근데 화소저하고 그 다음에 여소저라고 뒤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화소저는 화홍미라는 여자고 여소저는 여진주라는 여자인데 이 둘 사이의 우애를 다룬 그런 소설이에요. 자, 일단 보자. 상황 파악을 해볼까. 화상서왈 내 아해는 행여 나를 속이지 말라. 내 아이가 누구냐면 화소저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녀 어찌, 근데 소녀라는 건 뭐야? 웃사람한테, 아버지한테 소녀를 자신을 낮추어서 소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요 둘은 뭐야? 부녀 관계인 거지. 화상서가 말하기를 날 속일 생각하지 마 이랬더니 아버지 제가 어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나마 속이리까 했단 말이야. 저 속이지 않습니다. 과연 금일에 경무를 구경하고자 누상에 올랐더니 경치 보려고 누대 위에 올랐는데 우연히 화산 속에 약촉해는 두 아해를 만나면, 이제 이 아해 둘 중에 한 아해가 바로 누구냐 하면 10여 세 된 여자, 이게 누구냐면 여소저야. 그죠? 얘와 얘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지. 자, 여자 약촉해다가 애원이 통곡을 합니다. 그럼 뭔가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인가 봐, 요 아이가. 그지?
근데 듣는 자로 하여금 비감할지라 제가 듣고 비감하와 같이 슬픔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불러온 거야. 그래서 한번 봄에 실성한 병인이라고 미친 아이처럼 보여요. 그리고 용모 자태와 행동거지 결코 천인이 아닌 고로 소회를 여러 번 따져 물은즉 미친 체하여 세사를 알지 못한 듯하오나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실성한 병인인 줄 알았어. 근데 생김새가 어째 천한 인물 같지가 않아. 좀 약간 귀한 집 애 같단 말이야. 딸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따져 물으니까 미친 체하는 거예요. 미친 실성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를 알지 못하는 척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소녀 이에 좌우를 물리치고 잘 타일러 무싸운즉.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지. 다 주변을 물리치고 단둘이 독대를 하면서 야 솔직히 털어놔봐.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과연 전일 항주 추관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처사 관철의 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항주라는 곳 이제 이게 지명인데 항주의 추관인 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추관이 된 거지 말하자면. 근데 원래 중앙정계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탄핵 모함을 당해가지고 항주의 추관으로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장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추관으로 갔는데 그 마을에 어떤 과부를 겁탈하려다가 과부를 죽인 자가 있었어. 나쁜 범죄자가 생겨지. 성범죄자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여장이 잡아들였단 말이야. 이 추관, 여추관이. 근데 얘가 감옥에서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아들이 자객을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 이 여장을 죽인다고. 이 고전소설들 얘기가 독해. 그죠? 되게 센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여장이 죽었단 말이지. 이 여장이 누구야? 이게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누가? 요 10여 세 된 여자. 여소저가. 여진주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어서 죽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혼자 돼가지고 얘가 미친 척하고 떠돌고 있는 아이라는 내막이란 말이야. 됐죠? 자, 여공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청년에 이르렀더니 간신히 유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폄하여 항주 추관을 하였더니. 자, 뭐 상황이요. 이 여공이라는 건 여진주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항주 추관. 이 사람이 원래 소년 등과해서 이제 그 벼슬이 있었는데 청년에 이르렀는데 간신히 뭐 유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폄하여, 유상서의 문생이다 여공이 그러면서 막 폄훼를 하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항주 추관으로 쫓겨났단 말이야 여공이. 그래서 여추관이 된 거죠. 됐지? 도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참화를 만나. 참화라는 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스토리예요. 죄인을 잡아들였는데 그가 자결하니까 그 자식이 이 여공을, 여추관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혈혈한 어린 여자가 이게 이제 이 여자라는 게 이 여진주, 여소저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부친의 시신을, 이 부친이 누구겠어? 여공이야. 이해됐죠? 자,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내용을 이렇게 이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참화의 내용 같은 거 누가 누굴 죽이고 어쩌고 몰라도 돼.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잖아. 문제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제가 보충 설명한 거죠. 여기서는 자, 이 여공이 즉 여진주의 아버지, 그 여소저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결국 참화를 만나가지고 이 어린 여자가 부친의 시신, 그랬으니까 여공이 죽어서 얘가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를 고향에 안장하고자 스스로 제시랑집의 천비가 되었다. 이게 중요해. 이 흐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미친 척하고 있는 꼬마아이 사정을 들어보니 여차여차해서 벼슬길에 올랐다가 항주 추관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려고 자기가 제시랑집의 천비가 됐어. 스스로. 자, 항주 추관의 딸이었던 아이가 돈을 마련하려고 말하자면 집안이 폭 망해버렸으니까 아버지를 여기다가 고향에다 안장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자기가 자기 몸을 판 거예요. 천비가 된 거야. 노비가 돼버린 거지. 자, 용모 태도가 아주 뛰어나기로 제시랑이 그 미색과 용모를 사랑하여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럼 봐봐. 제시랑 집, 그 주인집 제시랑이 쟤 괜찮네?
쟤 훌륭한 미색도 있고 풍모도 용모도 괜찮네. 그럼 쟤는 이제 풍류를 가르쳐.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뭐 악기 연주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기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기방에다가 보내려고 한다고. 그것도 이제 팔아먹는 거겠지, 말하자면. 당시 이제 그러던 시절이니까. 달리 벗어날 길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다 거짓 미친 채야. 자, 이런 거에 놓치지 말아야죠. 이런 단서를. 그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아이가 뛰어난 미색과 용모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또 머리도 똑똑했겠죠. 그리고 효심도 있네, 막, 그지? 근데 이런 그 막다른 골목에 내쫓겨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아이가 거짓으로 미친 채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녹발을 흩어 옷 같은 얼굴을 가리고 몸소 약촉해러 다니며 자기 신세를 생각고 통곡한 거야. 그러니까 미친 척해서 그 위험을, 기방으로 팔려갈 위험을 피해 오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10살 아이가 약초를 캐면서 이렇게 펑펑 울고 있었던 거죠. 그 정사를 살피며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 소녀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화소저를 얘기합니다. 자기, 내가, 제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이로소이다. 그럼 이제 요 앞에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요 앞은 이런 거겠죠. 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이지 말라. 사실 이실족 짓고 할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됐지?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말하기를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아의 어진 마음이여 아름답다.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자, 화소저, 너, 내 딸. 너 어질구나. 저렇게 말하자면 측은지심이 있는 거구나, 너.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 그 여소저, 그 아이의 신세 참 가련하구나. 궁금한데 애가 어떻더냐? 그죠? 그랬더니 화소저가 이제 딸이 대답하기를 입으로 다 아르기 어려우나 제가 비록 지식이 없사와 일찍 눈에 찬 사람을 보지 못하였사더니 이 여자가 만일 예사롭고 인품이 범상하오면 어찌 가까이 지내오리까. 자, 제가 아직 지식이 없어서 내 마음에 딱 내 눈에 차는 진짜 훌륭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아직 그래요. 만약 보통의 여자라면 어찌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현철한 덕성이 용모에 나타나고 추상 같은 기질이 당대에 가장 빼어나며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모든 걸 갖췄어. 자,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 형제자매 되어 욕됨을 깨닫지 못하오리까. 제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자, 봐.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겠습니까? 제가. 부모가 주신 몸을 생각하는 것은 효심이 가득한 거야. 뒤에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가 효를 아는 사람인데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어찌 가벼이 여겨서 아무하고나 친구 맺고 아무하고나 형제자매를 맺겠습니까? 쟤는 아무 애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죠? 그런 얘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애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자매를 맺었다. 10번 보고 100번 헤아려도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보았고 여자의 수행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오나 어찌 이 같은 여중 군자와 규중 옥인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오리까. 자, 여자의 수행을 스승한테 배우는 세상은 아니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여자의 수행, 해야 될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몸가짐이나 여자들의 그런 것들을 스승한테 배우지는 못하지만 저런 여중 군자, 여자 중에 군자, 규중 옥인, 여자 중에서 훌륭한 그런 인물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겠습니까? 말 뒤집으면 저 아이는 말하자면 여자의 수행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제 나이 젊은이 즐겨 사제지를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를 맺고.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을 만한 아이인데 내가 나이가 젊어서 사제지의 스승과 제자의 그런 사이 관계를 맺는 걸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를 맺었단 말이야. 그래서 소녀는 생일이 여씨보다 수월이 더한 고로,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 저 아이보다 몇 달 더 이제 나이가 많은 거지. 내가 좀 언니라서. 그래서 내가 형이 됐고 언니가 됐고, 그리고 되매 관포지교를 겸하고 또한 천직계 고하였사오니. 자, 관포지교 밑에 나옵니다만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루면 관중과 포수가 사이에 그 끈끈한 그 사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 그
우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겸하고 또한 천지께 고하였사오니 소녀가 만일 여씨를 건지지 못하오면 마침내 세상 영역을 홀로 참여하지 아니하오려 하오니 부디 부께서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굽어 살펴주세요. 저 이렇게 훌륭한 아이고 저는 의자매를 맺었고 제가 몇 달 생일이 빨라서 제가 언니, 제가 저 아이가 여소저가 동생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저 아이를 살려 건지지 못하면 저는 세상 일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다 뜻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얘기야. 화공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왈 내 아이는 진실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범상치 아니하도다. 여소저 규중 보옥이요 내 또한 여중 호걸이라 이르려다. 그랬어요. 아 니네 둘 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화소저가 예를 갖춰 일어나며 대왈 소녀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알아지 못하나이다. 혹 모친이 도우사 반드시 후일 모일 날이 있사오리니 부께서 친히 보시면 오늘 제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으시리다. 지금 아직 보진 못하셨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실 건데 보시면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걔 진짜 괜찮은 애예요. 이런 얘기죠. 말을 끝내자 여소저가 쓴 작별시를 받들어 드리며 눈물이 떨어지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바삐 받아보니 필법이 정묘한지라 광채 유동하여 비단 위에 금수를 들이운 듯하니 크게 놀라 다시 본즉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여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이 자기 여하로 더불어 비김에 한층이나 더한 듯하더라. 뭔 얘기예요? 걔 진짜 괜찮은 애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빠. 그러면서 이거 걔가 쓴 시예요. 보여드려가지고 쫙 아내랑 같이 펼쳐본 거야. 화상서가. 그랬더니 글솜씨가 대단하고 글씨도 너무 잘 쓰고 내 딸도 글솜씨가 훌륭한데 전혀 거기에 뒤지지 않아. 와 훌륭하다. 오히려 더한 것 같아. 와 진짜 괜찮은 애구나 이랬다는 거죠. 중략부분 줄거리다. 훗날 여소저는 화공부부의 수양딸이 된다. 그러니까 자 내 딸이 형제지를 맺었으니까 그럼 걔도 내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양딸을 맺어요. 근데 여소저와 화소저가 상희복과 혼약한 후 그랬는데 이 상희복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 화상서 즉 화공부부의 그 남편 그러니까 화공부부 중에 남편 화소저의 아빠 좀 전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유람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도 정치적인 부침을 겪는데 거기에서 유람을 하다가 3명의 미소년을 만난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상희복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걔가 제일 빼어나가지고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두 여소저와 허소저가 다 상희복하고 혼약을 하는 거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사위로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부당하게 간택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물이 화소저가 이 화홍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청혼이 들어온 거야. 청혼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 화소저가 거절을 한단 말이야. 나는 상희복하고 결혼할 사람이라서 이 혼약 결혼 안 하겠다. 거절을 하죠. 화상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이제 청혼을 집에서 아버지끼리 이렇게 집안에서 집안으로 청혼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인물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인물이 앙심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천자의 황제의 누이인데 말하자면 이제 백을 써가지고 이 아이를 이 화소저를 천자의 후궁으로 드리게 된단 말이야. 간택을 한단 말이야. 이때 이에 화공이 상소하나 하옥되고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제 딸은 천자의 후궁으로 드릴 수 없사옵니다. 했더니 너 하옥 이렇게 된 거죠. 여소저가 입궐해 천자에게 항변한다. 이번엔 여소저가 우정 때문에 화소저가 그렇게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을 막으려고 입궐을 해서 천자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상이 또 물어가라사대. 상이라는 게 이제 황제 천자인 거죠. 임금을 이거 윗상자입니다. 임금이 또 물어 가라사대 내 이제 어버이 3년상을 마쳤거늘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아 선왕의 예법을 어기느뇨? 너 3년상 마쳤잖아. 여소저 너. 네 아버지 그 여추관이 죽은 지가 3년 지났는데 너 왜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어? 이거 예법을 어긴 거야. 그랬더니 여소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주한다는 건 이제 임금님께 말씀드린 걸 주한다 그래요.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상하 귀천이 없나니 신첩이 아비 참상을 만난 후 몸은 남의 집 종이 되고 장례 물품들을 다만 유모에게 떠나보내니 한 번도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지 못하고 변변치 못한 제사마저 지내지 못하였사오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이 언제나 맺혀싸우며 하물며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사오니 큰 죄가 몸에 실렸는지라 어찌 3년상이 지났다 하고 몸에 화려한 의복을 걸칠 입고 이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상하 귀천이 없어 부모를 위하는 효의 마음은. 저는 이 신첩이라는 게 이제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지, 임금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황망한 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는 종이 됐고 제대로 변변하게 장사 치르고 변변하게 제사도 한번 못 지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유교적인 질서하에서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대로 제사 올리고 이런 걸 못 한다는 얘기는 자식된 도리를 다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런데 원수까지 못 갚고 있어 지금. 그러니 내가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빨간 옷 입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또 상시 가문의 빅례를 갖춰 해영함은 사세 부득이 화모와 부녀지 있을 뿐 아니라 화소저와 사생을 같이 하고자 하늘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오니. 자, 상시 가문 아까 얘기했죠. 상희복이라는 남자하고 빅례라는 게 혼인의 예식이니까, 예법이니까. 상시 가문의 시집가기로 한 거, 그것은 부득이 뭐가 이 일의 형세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화모와 부녀지 있어. 이 화모라는 게 화상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양 딸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딸인 화소저하고 죽고 살기를 내가 같이 하고자 하늘에 맹세를 했단 말이야. 언니로 삼았다고, 이 화소저를 내가. 그러니 지금 온갖 형별로 죽이실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할 거야. 그럼 여기서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나는 이런 약속을, 화상서와 또 화소저하고 맺은 이런 특히나 하늘에 맹세한 이런 것들을, 이때 이 약속이라는 게 이 하늘에 맹세한 거죠. 이걸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건 내가 안 할 거란 말이야.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 이게 이제 숙녀직이죠, 그죠? 친구, 이 우정, 화소저와 여소저 사이에 이 우정을 얘기하는.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으사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보옵시고 천하 태평하고 기후가 순조로움을 상서로 아시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애를 멀리하시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아 만세를 누리리다. 오, 임금 앞에서 이런 말을 감히 겁도 없이 막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뿌리는 이거죠. 제가 품은 한을 잘 돌아봐 달라.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주제 넘은 얘기까지 막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천자가 노해가지고 너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얘를 막 혼내고 뭐 하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을 마치고 다시 엎드려 두 번 절하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슬퍼하사 이에 조서를 내려 화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치심을 일컬으시고. 그럼 봐, 아까 화소저를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였다. 내가 뒤로 들어온 청탁을 받고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내가 강행하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즉시 화공을 풀어주시어. 즉 화공이 아까 하옥됐었잖아. 상소 넣었다가 하옥됐었지. 풀어주시고 복직시키고, 또 전임 항주 추관 여장, 이건 누구예요? 여소저의 아버지. 참사를 당해서 죽었잖아.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삐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여소저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범인은 누구고, 잘못한 사람은 왜 잡아들이지 않고 처형 안 했는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못 갚았다 그랬으니 죄인, 그 자객을 들인 그 자가, 아버지를 죽인 자가 아직 안 잡혔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또 상시 가문의 친지를 내리셔서 두 소저와의 혼약함을 태길대로 바삐 성례하라. 그러니까 상이복례 집안에 화소저 여소저랑 결혼하기로 했지? 그거 결혼 빨리 성사시켜? 자, 해. 만조제신과 백성이 황상의 어진덕을 일컫고 두 소저의 의기 충원을 탄복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모르는 일이 없더라. 어떻게 된 거야? 해피엔드. 됐죠? 자, 지문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다고? 이런 지문은요,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읽기 어려워하는 고전소설 지문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들어 보자. 이번 9월 모평에 오래간만에 현대소설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이 수능 특강에 있는 게 연계출제가 됐어. 그러면 연계출제가 현대소설에서 이루어지면, 만약에 본수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치자. 그럼 고전소설은 연계가 아니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고전소설을 여러분이 독해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려면 지금 작중 상황을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지문 안에 있는 맥락만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트, 이 지문 읽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 제일 중요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요번 시험 안에서, 문학 안에서.
자, 문제를 봅시다. 이 31번 문제 별표 쳐야 될걸? 여러분 아마 많은 숫자가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요. 아마 난도가 문항안에서 제일 높았을 거라고.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하면 사실 이 문제는요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예요. 그냥 내용 파악하는 문제거든. 줄거리 묻는 문제예요. 근데 봐,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게 고난도 문제가 돼버려요. 이 문제 단순한 유형이. 그럼 보자. 자, 예를 들어 화소저는 여소저의 내력을 듣고 그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온 이유를 이해했군 그랬는데요. 이게 답이 1번이죠. 자, 이게 왜 1번이냐고요? 답이 1번인 걸 못 찾았다고요? 왜 그랬는지 알아? 지금 우리는 답 1번인 줄 아는 게 이 지금 지문의 해설을 듣고 1위로 이어져 온 사람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왜? 아까 뭐에 우리가 주목했는가 하면 미친 척 하는 거였어. 궁지에 몰린 이 10세 여아가, 이 여소저가 기방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니까 실성한 척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렸다고. 약촉해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 봐, 여기서 지금 실성한 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를 틀어놓은 이 선지를 정답지라고 인지를 못하니, 진짜 실성한 것으로 인지를 하니 답을 못 찾는 거지. 그 답이 없어 보여. 그럼 아무거나 찍게 되는 거야. 자, 화소저는 여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죠. 마치 얘가 스승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사제지위를 맺지는 못하고 형제지위를 맺었다 그랬잖아. 본받을 만한 애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 아버지한테. 여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3년상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맞는데 이걸 잘못해서 정답을 3번으로 착각한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3년상이 지났는데도 상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원수를 못 갚았기 때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야. 심지어 제대로 제사를 차려드리지 못했고 하늘 아래 함께 숨 쉴 수 없는 원수를 갚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3년이 끝났다고 빨간 옷 파란 옷을 입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효를 실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복을 아직도 입는다는 대답은 맞는 말이란 말이야. 여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과하고 일을 다 제대로 돌린 거 아니겠어? 그죠?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해피엔드. 천자가 여소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여소저 부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죠. 거기에 끝에 나왔었잖아. 뭐라 그랬나? 뭐 전임 황주 추관 여장이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서락은 바삐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맞지? 따라서 답을 1번으로밖에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성한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지 못했다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을 못 찾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이런 일은 본수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2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A는요,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자의 어진 마음이여 아름답다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알지 못하겠구나 그 유인이 어떠하더냐. 자, 너 참 훌륭하다. 걔 참 불쌍하구나. 걔 인간이 어떤 인간이디? 애가 어떤 인물됨이 어떻디? 그랬더니 답을 막 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B가 내 아이는 진실로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 범상치 아니하도다. 여소저 규중 보호기요. 너 또한 여중 호걸이다. 그러니까 네가 들려준 정보에 의하면 걔는 진짜 훌륭한 애 맞다. 그리고 너 그거를 알아보고 걔를 안타까이 여겨서 걔를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너도 참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답을 고르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3번이겠죠. 대화 상대, 딸한테 요청한 인물 정보, 여소저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서 자, 상대의 답변, 그 딸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 여소저에 관한 평을 언급하는 거 아니야. 규중 보호기라고. 맞죠? 그렇게 답을 3번으로 골라요. 자, 33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작별시예요. 그럼 작별시는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제 봐.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고전소설로 한 지문을 놓고 네 문제를 낸다는 건요, 정해져 있단 말이야. 문제 패턴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뭐? 내용 확인, 줄거리 확인. 이게 첫 번째 문제. 또 그 다음에 인물의 발화. 두 군데 묶은 거 맞죠? 내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설 때마다 하나하나 옛날 거 찾아봐. 매번 시험 때마다 한다고. 근데 왜 매번 나오는 그 패턴을 인지를 못하냔 말이야.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자, 두 군데 집어가지고 A, B 집어가지고 인물의 발화를 분석한 거지. 이게 어떤 말들을 하는 거냐, 그 말을 분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작별시. 이게 뭔데? 소재야. 소재나 배경의 서사적인 기능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 네 번째가 뭐? 이렇게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종합 3점짜리 달고 있는 대표 문항. 뻔한 거란 말이야. 누가 출제해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맷이 이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응해서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작별시라는 건 서사적 기능이 어때? 맥락상 어땠지? 걔 진짜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 작별시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 진짜 엄청난 아이군.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면 뭐지? 자, 답은요 3번이겠죠. 딸이 여소저에 대해서 인물됨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강화해 주고죠. 규중 보옥이다 했는데 진짜 작별시를 보니까 더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맞죠? 글솜씨까지는 몰랐는데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애를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생각해봐. 여소저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 대한 화공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도 딱 맞는 말은 아니야. 물론 여기서 성격을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여소저라는 인물이 삶의 어떤 역정을 겪으면서 삶의 역정을 통해 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인물이 어떻게 변해버리긴 했죠. 근데 작별시가 그 얘가 겪었던 고난의 삶의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3번만큼 적절한 건 아니야. 그죠? 작별시는 뭐 하는 기능이야? 진짜 얘 엄청난 애네?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자, 무슨 경계심을 품어? 또 뭔 의욕을 품냐고. 그 다음에 뭘 기대했던 바와 뭐가 달라요?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맞다. 자, 34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감상한 내용. 그런데요, 이게 이제 외적 증거를 주는 거죠. 작품에 대한 해설을 주는 거야. 숙려지기는 여소저와 화소저가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직이. 자, 직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요런 뜻풀이를 준 거라고. 이 직이가 그 직이란 얘기야.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직이가 되어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이다. 두 주인공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요. 자,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 이거는 이런 설명은 사실 필요는 굳이 없지, 그지? 어쨌든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인의를 구현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봐요. 얘는 지금 효. 얘네들은 인의. 그지?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신의까지 있어. 서로 믿음을 지키니까. 그럼 이 인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타인을 보살핌으로써 구현된다. 그럼 예를 들면 화소저가 여소저의 아픔을,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아픔에 공감해, 비감해가지고 걔를 막 챙기려고 하고 자매를 맺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보살피죠.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어때? 여소저가 화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원치도 않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가지고 천자 앞에서 주하는데, 그럼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지. 자, 의는 뭐예요?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면 특히 여소저가 천자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 강력하게 주장하고, 특히나 마지막에 뭐라 했어? 이렇게 다스리면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죠? 됐죠? 두 주인공이 효를 바탕으로 인의 덕목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 숙녀지기가, 자, 지기의 의미, 숙녀의 의미라는 것을 해설해 놓은 보기를 줬네요. 맞지? 1번. 화소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한 데에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인의 덕목, 여기 있죠? 요거를 갖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드러났다는 게 어느 대목에 나와? 아버지한테 여차여차해서 그 애의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슬픈 기색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아픔을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여기서 얘기했던 인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죠? 2번 화소저가 여소저의 현철한 덕성 추상 같은 기질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함을 말한 데서 그녀가 여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직임이 드러난다. 자, 요런 것들이 그녀에게 갖추어진 훌륭한 본성임을 알아봤다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참되게 알아준 직위 자격을 화소저가 갖춘 거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화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여겨 직위를 맺으며 라고 말한 데서 그녀가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여긴 거 맞죠? 왜?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게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하고 당연히 연결되죠. 이거를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착각한 거야. 그런 센스를 발휘 못한 거지. 4번 여소저가 천자에게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갖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의를 지향하는 인물. 자,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그럼 올바른 국가를 다스리는 올바른 도에 관한 언급을 한 부분을 이걸로 연결짓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 5번 여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요 둘이 이어질 수가 없어. 왜냐? 자, 잘 봐.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거 얘기할 만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별로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뒤에 그런 얘기 있죠.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아서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봅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품은 한을 돌아보기를 부탁하는 것은 있고 그걸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하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녹아들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막 강조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 강한 표현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어. 이게 만세를 위해예요? 이 만세는 그렇게 잘 다스리면 만세를 누릴 것이다 할 때의 만세였고 자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 저 위에서 제가 화상서하고 부녀지의를 맺었고 그러니까 우리 수양 아버지인 셈이고 그 다음에 화소저하고는 제가 자매입니다. 의자매입니다. 우리 뭐라고 했어? 무슨 어디? 뭘 맹서? 어디 있어? 사생을 같이 하고자 하늘에 맹세했었다고. 그걸 어기는 일을 난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만세를 위해 도 틀렸어. 그리고 이 충언한 것, 충언도 아니고 이거는요. 자기가 의지를 드러낸 말이고요. 곳곳에 틀렸지. 자,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이 연결도 안 돼. 그죠? 이것도 너무 강한 말이야. 그지? 아예 함량 미달의 선지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답이 5번이지. 근데 이걸 왜 틀리냐 말이야. 꽤 많은 학생이 틀렸죠. 물론 선생님 저는요 요게 그 지문 안에서 보니까 끝에서 둘째 줄에 보니까 두 소저 의기 충환한 그거 있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되게 지엽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보통 충언이라는 건 충성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게 충언이 아니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겠다는 건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지 임금한테 만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식의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은 혹은 내가 어떻게 임금을 위해서 만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라는 충언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자, 만약에 이것에서 착각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연결 안 되고 지금 만세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틀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 있었어야 됐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 끝났는데요. 이제 언매 선택자들은 저하고 이제 그만 안녕 해야 될 텐데 화작 선택자들은 이제 5부에서 마무리 1시간 더 할 거고요. 자, 요 문학은요. 잘 생각해야 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두 낯선 지문으로 나온 총평에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모두 낯선 지문으로 구성되는 이번 시험은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낯선 지문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다시 복기하세요. 내가 못했다면
지문한테 내가 졌다면 왜 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이번 시험의 제일 큰 쓸모입니다. 문학의. 그리고 각 문항들, 문제들 중에서 내가 착각했던 판단은 뭐였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요, 지금 각 갈래별로 제일 전형적인 문제의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어떤 유형에서 내가 착각을 했는지는 11월 본수능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작 선택자들은 5부에서 만나고, 엄매 선택자들은 수능 끝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한 번 더 응원하고 격려하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5부에서 화작으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